1999년 3월 18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종로구의 한의원에서 원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기실에는 예약 환자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 2명과 수습 제자 1명이 한의원 안에 있었죠. 그런데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원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막 쓰다만 처방전이 놓여 있었고 의자는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뒷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죠. 건물 정문을 나가려면 반드시 대기실을 지나야 하는 구조였는데 아무도 원장이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원장은 그렇게 증발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의원 내부를 살폈고 직원들과 환자들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없었죠. 원장의 가방도 지갑도 휴대전화도 모두 한의원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요. 부인은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집을 버리고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오후에 외출 약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간호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들은 적 없는데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석 달 동안 이어졌지만 결국 미제 사건으로 종결됐습니다. 원장의 실종은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죠. 한의원은 문을 닫았고 부인은 이사를 갔습니다. 제자는 다른 한의원으로 옮겼고 간호사 1명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흘렀습니다. 2011년 어느 날 종로 경찰서에 익명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1999년 실종된 한의원 원장 사건. 제가 그날 본 것을 이제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당시 사직서를 냈던 바로 그 간호사였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12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사건을 다시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가리킨 방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었죠. 오늘은 1999년 종로 한의원 원장 실종 사건, 그 12년 만의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1999년 3월 18일 오후 2시 15분 종로 경찰서로 첫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의원 원장이 진료 중에 사라졌어요. 갑자기요. 신고자는 한의원 간호사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경찰은 처음에는 가출이나 실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은 곧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한의원은 종로 3가 대로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대기실이 나오고 그 안쪽에 원장실과 침구실, 약재실이 있었죠. 구조가 단순했습니다. 출입구는 정문 하나뿐이었고 원장실 창문은 2층 높이라 뛰어내릴 수도 없는 구조였습니다. 형사 박종민은 대기실에 앉아있는 환자들을 먼저 조사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나가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15명의 환자 중 누구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동안 대기실은 계속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누군가 정문으로 나갔다면 반드시 눈에 띄었을 겁니다. 박 형사는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처방전 용지 위에 만년필이 놓여 있었고 한의학 서적 몇 권이 책꽂이에 꽂혀 있었죠. 의자는 뒤로 약간 밀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히 일어선 것처럼요. 원장실 창문 확인해 보세요. 후배 형사가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잠금 장치는 안에서 걸려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나갔다가 다시 잠글 방법은 없었죠. 뒷문은요? 뒷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간호사가 가지고 있고요. 박 형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밀실이었습니다. 간호사 이순희를 먼저 조사했습니다. 41살, 이 한의원에서 5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원장 선생님이 어디 나간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네,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이순희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죠. 마지막으로 원장 선생님을 본 게 언제입니까? 오후 1시 50분쯤이요. 환자분 침 놓으시는 거 보조하러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 뒤로는요? 다음 환자분 부르려고 2시 10분쯤 원장실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으셔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계셨어요. 20분의 공백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또 다른 간호사 김영숙을 불렀습니다. 36살, 근무한 지 2년 됐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어디 계셨습니까? 약재실에서 약 짓고 있었어요. 원장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 같은 거 들으신 적 없으세요? 김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하지만 박 형사는 김영숙의 눈빛에서 뭔가 미묘한 걸 느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았죠. 정말 아무것도 못 들으셨습니까? 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은요. 다음은 수습 제자였습니다. 최인혁, 29살. 3년 전부터 이곳에서 한의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어디 있었습니까? 침구실에서 침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어디 나간다는 말씀 들은 적 있습니까? 최인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오전에, 오후에 외출 약속이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박 형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외출 약속이요? 누구랑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후에 잠깐 나가야 할 일이 있다고만 하셨어요. 이상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했는데 제자는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오전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원장실에서 처방전 정리하는데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원장의 부인 서미경이 한의원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사라졌다는 게 사실입니까? 부인, 진정하시고요.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뭐든지요. 남편분이 오늘 외출 약속이 있다고 하신 적 있습니까? 서미경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오늘은 하루 종일 진료 예정이었어요. 저녁에 집에서 같이 식사하기로 했고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남편은 약속이 있으면 항상 미리 말해줘요. 박 형사는 다시 한번 메모를 했습니다. 부인의 진술과 제자의 진술이 충돌했습니다. 남편분이 최근에 무슨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한의원도 잘 되고 있었고 집안일도 평온했어요. 금전적인 문제는요? 없어요. 빚도 없고 오히려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서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님, 제 남편 무슨 일 당한 거 아니에요? 납치라도 당한 거 아니에요? 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습니다. 밤 9시 박 형사는 한의원 인근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건물 앞 노점상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이 건물에서 누가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글쎄요, 사람이 워낙 많이 다녀서요. 한의원 원장 아십니까? 키가 175cm 정도 되고 안경 쓴 분이요. 아, 그 선생님이요. 오늘은 못 봤는데요.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원장은 어떻게, 왜 사라진 걸까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걸까? 3월 19일 아침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 형사는 원장 박수진의 개인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42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10년 경력의 베테랑 한의사였습니다. 종로에서 한의원을 연 지는 7년째였죠. 한의원 경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세무사에게 문의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정도 되고 순이익도 꽤 나오는 편입니다. 부채는요? 없습니다. 오히려 예금이 1억 원 가까이 있어요. 돈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박 형사는 원장의 인간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수진 선생 요즘 어떻게 지내던가요? 잘 지내던데요.
한 달 전에 동기 모임에서 봤는데 아주 밝았어요. 특별히 고민하는 것 같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전혀요. 오히려 조만간 한의원 하나 더 내고 싶다고 그러던데요.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너무 정상이었죠. 박 형사는 다시 한의원으로 갔습니다. 원장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처방전 용지, 볼펜, 도장, 통장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거래, 내역은 3월 17일이었습니다. 이틀 전이죠. 오후 3시 22분, 종로구 소재은행 ATM기에서 500만 원이 인출돼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부인, 3월 17일에 통장에서 500만 원 인출하신 거 아십니까? 서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데요. 남편이 인출한 거 아니에요? 원장님 현금카드는 어디 있습니까? 지갑에 있을 텐데요.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현금카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 이 카드로 인출한 게 아니네요. 통장이랑 도장으로도 인출할 수 있잖아요. 박 형사는 다시 서랍을 봤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럼 누가 인출한 거죠? 은행에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당시에는 출금한 해당 ATM기에 CCTV가 없었습니다. 누가 인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원장님 본인이 인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장이랑 도장을 가지고 가셨겠죠. 그럼 왜 다시 한의원에 통장이랑 도장을 놓고 간 겁니까? 인출 후에 다시 가져다 놓은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애매했습니다. 박 형사는 제자 최인혁을 다시 불렀습니다. 3월 17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원장님이 어디 나가신 적 있습니까? 오후에 잠깐 외출하셨어요. 어디 가셨는지 아십니까? 은행 간다고 하셨어요. 박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은행이요? 정확히 몇 시쯤입니까? 3시쯤이었을 거예요. 시간이 맞았습니다. 3시 22분에 인출이 됐으니까요. 원장님이 돌아오셨을 때 뭔가 달라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최인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어요. 그냥 진료 계속하셨죠. 5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인출하셨는데 왜 인출했는지 말씀하신 적 없습니까? 없어요. 박 형사는 다시 간호사들을 불렀습니다. 3월 17일에 원장님이 은행 다녀오신 거 아십니까? 이순희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잠깐 나갔다 오셨어요. 돌아오셨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 김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원장님이 그날 제자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목소리 톤이 좀 낮았어요. 뭔가 심각한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못 들었어요. 박 형사는 다시 최인혁을 불렀습니다. 3월 17일 오후에 원장님이 당신한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최인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간호사가 원장님이 당신한테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걸 봤다고 하던데요. 아, 그거요. 그냥 처방전 관련해서 주의사항 말씀하신 거예요. 목소리 톤이 낮았다고 하던데요. 그랬나요? 잘 기억 안 나는데요. 최인혁의 태도가 미묘하게 경직돼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뭔가 걸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죠. 3월 22일 수사 닷새째였습니다. 박 형사는 원장의 행적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실종 전 일주일간의 스케줄을 재구성했습니다.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원장은 매일 한의원에서 진료했습니다. 특별한 약속이나 외출은 없었죠. 3월 17일 은행 다녀온 것 빼고는요. 부인, 남편분이 최근에 뭔가 걱정하시거나 고민하시는 것 같진 않았습니까? 서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부부 사이는 좋았습니까? 네, 아주 좋았어요. 싸운 적도 거의 없어요. 혹시 외도나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서미경은 발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수사상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박 형사는 원장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999년 당시 휴대전화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스마트폰은 아니었죠. 통화 기록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월 17일 오후 3시 50분, 원장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2분 30초였습니다. 이 번호가 누구 번호입니까?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한의원 번호였습니다. 한의원으로 전화한 거네요. 왜 밖에서 한의원으로 전화했을까요? 간호사 이순희에게 물었습니다. 3월 17일 오후 3시 50분쯤 원장님한테서 전화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 네, 있어요. 곧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게 다입니까? 네, 그게 다예요. 단서는 계속 끊겼습니다. 3월 25일, 수사 일주일째였습니다. 박 형사는 한의원 주변을 다시 탐문했습니다. 인근 상인들, 건물 관리인, 지나가는 행인들을 일일이 만났습니다. 3월 18일 오후 2시쯤 이상한 거 보신 적 없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 같은 거요? 없었습니다. 박 형사는 한의원 건물 구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숨겨진 통로나 비상구가 있는지요? 없었습니다. 원장은 정말로 증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박 형사는 계속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제자 최인혁의 태도였죠.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최인혁 씨 신상 좀 더 파봐라. 후배 형사가 조사해 왔습니다. 서울 출신, 대학은 경희대 한의대, 원장님 1년 후배예요. 군대 다녀오고 3년 전부터 이 한의원에서 수습하고 있습니다. 전과나 빚은 없습니다. 깨끗해요. 원장님과의 관계는 주변 사람들 말로는 원장님이 아주 신임했다고 해요. 친아들처럼 대했대요.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있다고요. 그날 밤 박 형사는 다시 간호사 김영숙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김영숙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3월 18일 그날 정말 아무것도 못 들으셨습니까? 김영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형사님, 제가 말하면 괜찮을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말하면 제가 한의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박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걸 말해주시는 게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약재실에서 약 짓고 있었는데 네, 원장실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박 형사는 긴장했습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쿵 하는 소리였어요. 뭔가 무거운 게 넘어지는 것 같은. 그 다음은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복도로 나가봤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김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인혁 씨가 원장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박 형사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 사람 표정은 어땠습니까? 창백했어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침구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원장실 안을 보셨습니까? 문이 곧 닫혀서 잘 못 봤어요. 근데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박 형사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때 바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 본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확실합니까? 최인혁이 원장실에서 나온 거요? 네, 확실해요. 다음 날 아침 박 형사는 최인혁을 다시 불렀습니다. 3월 18일 오후 2시쯤 원장실에 들어간 적 있습니까? 최인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는데요. 김영숙 간호사가 당신이 원장실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하던데요. 최인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착각하신 거예요. 착각이라고요? 얼굴까지 봤는데요. 제가 원장실에 들어간 적 없습니다. 최인혁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목격자는 김영숙 하나뿐이었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었죠. 수사는 그렇게 막혔습니다. 사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박 형사는 매일 한의원과 주변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장 박수진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습니다. 시신도 흔적도 아무것도 없었죠. 경찰은 실종자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종로 일대에 붙이고 신문에도 실었습니다. 실종자를 보신 분은 종로 경찰서로 연락 바랍니다. 며칠간 제보 전화가 몇 통 왔습니다. 종로에서 그 사람 비슷한 사람 봤어요. 하지만 모두 오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죠. 박 형사는 부인 서미경을 다시 만났습니다. 부인, 남편분 사진 좀 더 주실 수 있습니까? 탐문 수사에 쓰려고요. 서미경은 사진 몇 장을 건넸습니다. 원장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형사님, 제 남편 꼭 찾아주세요. 제발요. 서미경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형사는 사진을 들고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상인들에게 일일이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의원 원장이라면 얼굴은 아는데 실종된 뒤로는 못 봤어요. 수사는 점점 오리무중으로 빠져들었습니다. 4월 중순, 박 형사는 최인혁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알아요. 숨기는 거 없습니다. 그럼 왜 김영숙이 당신을 원장실에서 봤다고 하는 겁니까? 착각이라니까요. 500만 원은 뭡니까? 원장님이 왜 그렇게 큰 돈을 인출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3월 17일에 원장님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간호사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하던데요. 그냥 업무 얘기였다고요. 최인혁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는 답답했습니다. 직감적으로는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다고 느껴졌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한의원은 한 달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다른 한의원으로 옮겼죠. 간호사 이순희와 김영숙은 계속 한의원에 나와서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부인 서미경도 가끔 와서 남편의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이제 한의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있을 텐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5월이 됐습니다.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더 이상 조사할 게 없었죠. 박 형사는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원장 실종 사건, 현재로서는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용의자는 제자 최인혁이 의심스럽긴 한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 일단 미제로 두고 추가 제보 들어오면 재수사하는 걸로 하지. 알겠습니다. 박 형사는 씁쓸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죠. 5월 말 한의원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서미경은 임대 계약을 해지했고 한의원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간호사들도 다른 곳으로 옮겼죠. 김영숙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왜 그만두십니까? 계속 여기 있기가 힘들어서요. 김영숙은 그날 본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최인혁이 원장실에서 나오던 그 장면이요. 이순희도 결국 다른 한의원으로 옮겼습니다. 최인혁은 서울 강남의 한 한의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왜 옮기십니까? 여기 있으면 자꾸 수사받을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 의심받는 게 힘들어요. 최인혁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6월 한의원이 있던 자리에는 다른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옷 가게였습니다. 원장 박수진의 흔적은 그렇게 지워져 갔습니다. 부인 서미경은 종로를 떠나 강북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남편 없는 삶을 시작해야 했죠. 남편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서미경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가끔 사건 파일을 꺼내봤습니다. 미제 사건 파일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텐데. 하지만 아무리 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최인혁은 정말 원장실에 들어간 걸까요? 원장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모든 게 수수께끼였습니다. 1999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 사건을 잊어갔습니다. 언론도 더 이상 보도하지 않았죠. 겨울이 왔습니다. 2000년이 됐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었지만
원장 박수진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인 서미경은 가끔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남편에 대한 소식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부인. 아직 아무것도. 전화를 끊을 때마다 서미경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2001년이 됐습니다. 실종 2년째였습니다. 2002년 3년째. 2003년 4년째.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잊었습니다. 김영숙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원장실에서 나오던 최인혁의 창백한 얼굴이요. 최인혁은 강남에서 한의사로 개업했습니다. 환자들이 많았고 잘 나갔죠. 서미경은 2001년에 재혼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순희는 다른 한의원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방 형사는 다른 사건들을 수사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묻혀 있었죠. 차갑고 어두운 곳에요. 12년 동안이나요. 그리고 2011년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999년 실종된 한의원 원장 사건. 제가 그날 본 것을 이제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김영숙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12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그 비밀을요. 그렇게 사건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진실은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김영숙이 본 것, 최인혁이 숨긴 것, 그리고 500만 원의 비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흩어진 채로요. 하지만 이제 한 사람의 용기가 그 침묵을 깨뜨리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김영숙의 충격적인 증언과 함께 12년 전 그날 원장실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집니다. 그리고 최인혁과 또 다른 누군가의 은밀한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과연 그들은 왜 원장을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2011년 4월 12일 오전 10시 종로 경찰서 형사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999년에 실종된 한의원 원장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화를 받은 형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 그 사건요. 미제로 남은 제가 그날 본 것을 이제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당시 한의원에서 일했던 간호사 김영숙입니다. 형사는 즉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로 만나 뵙고 싶은데요. 경찰서로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 후 김영숙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48살, 12년이 흐른 만큼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죠. 앉으시죠.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비밀을 안고 살았어요. 악몽도 많이 꿨고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요. 무슨 비밀입니까? 1999년 3월 18일 그날 제가 원장실 앞에서 본 거요. 형사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저는 약재실에서 약을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장실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였습니까? 쿵 하는 소리요. 뭔가 무거운 게 넘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잠시 후에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형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비명 소리요? 네, 짧게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약재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그 다음은요? 원장실 문이 열리더니 최인혁 씨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 최인혁 말입니까? 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고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무슨 일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 들렸는데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최인혁 씨가 당황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원장실 안을 보셨습니까? 김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잠깐 봤어요. 바닥에 뭔가 쓰러져 있는 것 같았어요. 뭐가요? 정확히는 못 봤어요.
최인혁 씨가 급히 문을 닫아버려서요. 근데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형사는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인혁 씨가 제 어깨를 잡더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발요라고 하는 거예요. 눈빛이 무서웠어요. 협박을 한 겁니까? 협박이라기보단 간절하게 부탁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눈빛이 너무 이상해서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요, 그 뒤로 10분쯤 지났을 때요. 원장 부인 서미경 씨가 한의원에 왔어요. 형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이요? 그날요? 네. 평소에는 한의원에 잘 안 오시는데 그날은 갑자기 오셨어요. 몇 시쯤입니까? 2시 20분쯤이었을 거예요. 부인이 와서 뭐 했습니까? 바로 원장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최인혁 씨랑 뭔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얘기였습니까?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근데 목소리 톤이 낮고 심각했어요. 그리고 30분쯤 지났을 때 부인이 나오셨는데, 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셨어요. 형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그때 원장은 어디 있었습니까? 못 봤어요. 원장실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김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 본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2년 동안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악몽도 꾸고요. 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제 딸이 21살이 됐어요. 딸한테 엄마, 평생 비밀 하나도 없이 살았어? 라고 물어봤을 때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형사는 김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재수사팀이 구성됐습니다. 팀장은 강민호 경이었습니다. 45살, 15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였죠. 1999년 사건 파일 다 가져와. 사건 파일이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12년 전 조사 기록들이었습니다. 당시 증거물은 어디 보관돼 있나? 증거 보관 창고에 있을 겁니다. 다 찾아내. 하나도 빠짐없이. 다음 날 증거물들이 옮겨졌습니다. 원장의 가방, 지갑, 휴대전화, 처방전들, 그리고 베개 한 벌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당시 한의원에서 수거한 게 이게 다입니다. 강경위는 베개를 펼쳤습니다. 흰색이었지만 12년이 지나 누렇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이거 감식 한번 돌려봐. 12년이나 됐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해봐야 알지. 백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위님, 큰일 났습니다. 주에 백의 소매 부분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강경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혈흔이요? 네, 루미놀 반응 검사 결과 양성입니다.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미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혈액형은 A형입니다. 원장 혈액형이 뭐였지? A형입니다. 강경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DNA 분석 가능합니까?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만 12년이 지나서 DNA가 많이 손상됐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합니다. 이틀 후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DNA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원장과 일치합니까? 원장 딸의 DNA와 대조한 결과 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99.8% 확률입니다. 강경위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범죄였다고요. 최인혁이랑 서미경 소재 파악해. 수사관들이 움직였습니다. 서미경은 강북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2001년에 재혼한 상태였죠. 재혼했다고요? 네. 남편 실종 2년 후에 재혼했습니다. 이상하네. 남편 찾는다고 그렇게 울었는데. 최인혁은 강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개업한 지 8년 됐습니다. 환자들도 많고 잘 나간다고 합니다. 결혼은 미혼입니다. 12년 동안 혼자 살았다는 거네. 강경위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최인혁 출입구 기록 조회봐. 다음 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위님, 최인혁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해외에 있었습니다. 어디요? 캐나다입니다. 유학 명목으로 나갔다가 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6년씩이나? 네. 그리고 2009년에 귀국해서 강남에 한의원 열었습니다. 강경위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도피한 거야. 범행 후에 해외로 도피한 거라고. 그럼 서미경은요? 공범일 가능성이 높아. 김영숙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한의원에 왔다고 했잖아. 둘이 짜고 원장을 죽인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강경위는 즉시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11년 4월 20일 아침 6시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 경찰차 3대가 섰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최인혁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인혁 씨죠? 1999년 박수진 씨 실종 사건 관련해서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최인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동행하시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수사받으면서 밝혀질 겁니다. 최인혁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같은 시각 강북 아파트에서도 서미경이 체포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1999년 남편 실종 사건 관련입니다. 그게 벌써 12년 전 일인데요. 왜 지금?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서미경도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오전 10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강경위는 먼저 최인혁을 조사했습니다. 1999년 3월 18일 오후 2시쯤 원장실에서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김영숙 씨가 당신이 원장실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최인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이라고요? 얼굴까지 똑똑히 봤는데요. 저는 들어간 적 없습니다. 원장님 배기에서 혈흔이 나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원장님 혈액이 맞습니다. 최인혁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원장실에 들어갔을 때 원장님이 다친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들어갔다니까요. 그럼 왜 2003년에 캐나다로 도피했습니까? 도피가 아니라 유학이었어요. 6년씩이나요? 그것도 사건 4년 후에 갑자기요? 최인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경위는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서미경 씨도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자백하면 당신만 불리해집니다. 자백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김영숙 씨 증언에 따르면 서미경 씨가 사건 당일 한의원에 왔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안 오는데 그날따라 왔다고요. 최인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둘이 짜고 원장을 죽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최인혁은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다른 조사실에서는 서미경이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1999년 3월 18일 오후에 한의원에 갔습니까? 기억 안 나요. 12년 전 일인데 어떻게 기억해요? 김영숙 씨가 당신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서미경은 잠시 멈췄습니다. 갔을 수도 있죠. 제 남편 한의원인데 평소에는 잘 안 갔다고 하던데요. 그날은 남편한테 전할 말이 있어서 갔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억 안 나요. 원장실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을 수도 있죠. 최인혁과 대화했습니까? 서미경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난다는 말만 반복하시네요.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해요? 조사관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배기에서 검출된 혈흔 사진이었습니다. 남편 배기에서 혈흔이 나왔습니다. 남편 혈액이 맞습니다. 서미경은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남편이 그날 다쳤다는 겁니다. 아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은 그냥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 죽인 겁니다. 당신과 최인혁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서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죽이고 2년 후에 재혼했죠. 한의원 팔아서 돈도 챙기고요. 아니에요. 저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2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2년이면 충분하죠. 사체 은닉하고 증거 인멸하고 재혼 준비하기에. 아니라니까요. 조사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오후 3시 강경위는 두 사람의 조사 내용을 비교했습니다. 둘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술 내용은 최인혁은 원장실에 안 들어갔다고 하고 서미경은 기억 안 난다고만 합니다. 둘이 짜고 부인하는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별적으로 압박해. 둘 중 하나는 먼저 입을 열 거야. 다음 날 조사가 재개됐습니다. 강경위는 최인혁에게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미경 씨가 자백했습니다. 최인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원장을 죽였다고 자백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 진술서 있어요. 강경위는 빈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거짓이었죠. 자기는 당신이 시켰다고 합니다. 당신이 원장을 죽이고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저한테. 최인혁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들통났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유리합니다. 최인혁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강경위는 긴장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서미경 씨가요. 서미경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장님을 없애야 한다고 했어요. 왜요? 한의원이 탐났다고 했어요. 토지도, 건물도, 예금도요. 그래서 죽인 겁니까? 최인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안 죽였어요. 그냥 밀쳤을 뿐이에요. 밀쳤다고요? 원장님이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서미경 씨랑 제 관계를 알게 되셔서요. 강경위는 숨을 멈췄습니다. 당신과 서미경의 관계요? 최인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1년 정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불륜이었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원장이 알게 됐고, 화를 냈고, 당신이 밀쳤다? 네, 순간적으로요. 근데 원장님이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셨어요. 피가 났어요. 그 다음은요? 서미경 씨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왔어요. 서미경이 와서 뭐 했습니까? 최인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 정리했어요. 정리라는 게 뭡니까? 시신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건 저도 몰라요. 저한테 나가 있으라고 해서 밖에 있었어요. 시신을 어디에 숨겼는지 모른다고요? 네, 정말 몰라요. 강경위는 다른 조사실로 갔습니다. 서미경을 불렀습니다. 최인혁이 자백했습니다. 서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당신과 불륜 관계였고 당신이 원장을 죽이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서미경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뭐 했습니까? 서미경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미 다 들통났어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서미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남편을 죽였어요. 왜요? 저를 차지하려고요. 강경위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당신을 차지하려고 남편을 죽였다고요? 네, 그 사람이 저한테 집착했어요. 남편이랑 헤어지라고 했어요.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멋대로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그럼 당신은 죽이는 거 몰랐다는 겁니까? 네, 전화 받고 갔더니 이미 죽어 있었어요. 시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최인혁이 처리했어요. 저는 몰라요. 강경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 다 서로에게 죄를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범인일까요? 아니면 둘 다 공범일까요? 4월 25일 재수사 5일째였습니다. 강경위는 두 사람의 진술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최인혁의 주장 서미경이 시켰다. 나는 밀쳤을 뿐이고 시신은 서미경이 처리했다. 서미경의 주장 최인혁이 단독 범행했다. 나는 전화 받고 갔더니 이미 죽어 있었고 시신은 최인혁이 처리했다.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신 위치를 알아내야 해.
강경위는 1999년 당시 한의원 구조도를 펼쳤습니다. 2층에 한의원, 1층에는 옷가게, 지하에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지하 창고 조사해봤나? 당시에 조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가봐야겠어. 다음 날 수사팀은 종로 3가 그 건물로 갔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2층은 학원이 들어와 있었고 1층은 여전히 가게였습니다. 지하 창고 들어가 봅시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어둡고 습했습니다. 1999년 당시에도 이랬나요? 네, 창고로 쓰던 공간입니다. 강경위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낡은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 확인해봐. 수사관들이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벽은요? 벽도 이상 없습니다. 강경위는 답답했습니다. 시신이 어디 있는 걸까요?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1999년 당시 증거물 중에 혹시 놓친 거 없나? 수사관이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원장 책상 서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처방전 용지, 볼펜, 통장,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수첩은 뭐야? 원장이 쓰던 일기장 같은 겁니다. 강경위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1999년 1월부터 3월까지 기록이 있었습니다. 1월 15일, 오늘 환자 20명, 매출 좋음. 2월 3일, 제자 최인혁, 실력이 늘었다. 기특하다. 평범한 일상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중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월 18일 이상하다. 아내가 요즘 자주 외출한다. 2월 25일, 오늘 아내가 최인혁과 함께 있는 걸 봤다. 우연일까? 3월 5일 확인이 필요하다. 둘의 관계가 의심스럽다. 강경위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3월 10일, 아내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봤다. 최인혁과 통화가 너무 잦다. 3월 15일, 오늘 둘이 카페에서 만나는 걸 목격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3월 17일, 내일 최인혁과 단둘이 대화하기로 했다. 진실을 들어야겠다. 강경위는 숨을 멈췄습니다. 3월 17일, 실종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이 있었습니다. 3월 18일, 오늘 모든 걸 끝낼 것이다. 강경위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원장은 알고 있었어. 아내와 제자의 불륜으려. 그래서 대치한 거고 그날 사고가 난 거네요. 사고가 아니야. 계획된 살인이야. 강경위는 다시 최인혁을 불렀습니다. 3월 17일에 원장님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최인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미경 씨와의 관계를 추궁하셨어요. 그래서요? 제가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엄청 화를 내셨어요. 당장 한의원에서 나가라고 하셨죠. 그 다음 날은요? 3월 18일 오후에 다시 부르셨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하자고요. 원장실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원장님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어요. 신고요? 서미경 씨랑 저를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요. 1999년 당시에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요. 원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하셨어요.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밀쳤다고요? 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강경위는 다시 서미경을 불렀습니다. 3월 17일에 남편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서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인혁과의 관계를 알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이혼하자고 했어요.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싫다고 했죠. 한의원을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의원이요? 네. 한의원 토지는 제 명의였어요. 결혼할 때 제 부모님이 사주신 거거든요. 강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죽이기로 한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3월 18일에 최인혁한테서 전화 받았죠. 원장이 죽었다고요. 서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시신을 봤죠? 네. 어디에 숨겼습니까? 서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면 형량이 줄어듭니까?
협조하면 고려하겠습니다. 서미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하, 창고요. 지하, 창고에 뭡니까? 벽 안쪽이에요. 강경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벽 안쪽이라니요? 당시에 한의원 리모델링 중이었어요. 지하 창고 벽을 보수하고 있었죠.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이었어요. 그 안에 시신을 넣었다는 겁니까? 네. 누가 넣었습니까? 최인혁이요. 그 사람이 업자한테 돈 주고 시켰어요. 업자가 알고 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몰랐을 거예요. 그냥 짐을 옮겨달라고 했을 거예요. 강경희는 즉시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벽을 뜯어 전부 다 수사관들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콘크리트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벽 안쪽에서 무언가 나왔습니다. 비닐에 쌓인 물체였습니다. 12년이 지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분명히 사람의 유골이었습니다. 국과수에 보내 신원 확인해.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DNA 대조 결과 원장 박수진이 맞습니다. 강경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최인혁과 서미경은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누가 진짜 주범일까요? 둘 중 누가 먼저 죽이기로 결심한 걸까요? 그리고 50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요. 12년 만에 드러난 진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최인혁과 서미경 두 사람은 끝까지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죠. 과연 누가 진짜 주범일까요? 원장이 인출한 50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둘의 관계는 정말 불륜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계획된 음모였을까요?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결정적 한 가지 증거가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립니다. 원장의 수첩에 숨겨진 마지막 단서, 그리고 법정에서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12년간 숨겨졌던 탐욕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2011년 5월 3일, 강경희는 다시 원장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뭔가 더 있을 거야. 반드시.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3월 18일 오늘 모든 걸 끝낼 것이다라는 마지막 기록 뒤에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찢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뜯어낸 것처럼요. 이거 감식 돌려봐. 흔적 복원 가능한지 확인해. 국과수로 수첩이 보내졌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랍 흔적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감식관이 복원된 문장을 보여줬습니다. 3월 17일 500만 원 인출. 최인혁에게 줄 것. 이것으로 그를 떠나보낸다. 강경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원장이 최인혁한테 500만 원을 준 거였어?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주려고 했을까? 강경희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원장은 아내와 제자의 불륜을 알았습니다. 3월 17일에 최인혁을 불러 추궁했죠. 그리고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위로금이야. 아니, 결별금이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장은 최인혁을 한의원에서 내보내려고 했어. 그냥 내보내면 최인혁이 아내한테 계속 연락할 테니까 돈을 주고 완전히 인연을 끊으려고 했던 거야. 그럼 3월 18일에 그 돈을 주려고 했다는 겁니까? 그래. 근데 최인혁이 받지 않았어. 아니, 받을 수 없었지. 왜요? 서미경이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강경희는 즉시 서미경을 다시 불렀습니다. 3월 17일 밤에 최인혁한테서 전화 받았죠? 서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뭐라고 했습니까? 원장님이 500만 원을 준다고 했대요. 한의원 나가는 조건으로요.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서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받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500만 원 받고 헤어질 수 없었으니까요. 한의원이 탐났기 때문입니까? 네. 그래서 남편을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까? 서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경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3월 17일 밤에 최인혁과 만났죠? 네. 어디서 만났습니까? 한의원 근처 카페에서요. 뭘 의논했습니까? 서미경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없애기로 했어요. 강경위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제가요. 어떻게 죽이기로 했습니까? 최인혁이 3월 18일에 원장실에서 원장님과 대화하다가 사고처럼 보이게 하기로 했어요. 사고가 아니라 고의 아닙니까? 네. 그럼 최인혁이 실제로 밀어서 죽인 겁니까? 서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최인혁이 밀긴 했는데 원장님이 쓰러지시긴 했지만 죽지는 않으셨어요. 강경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죽지 않았다고요? 네, 정신을 잃으셨을 뿐이에요. 그럼 누가 죽인 겁니까? 서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원장실에 들어갔을 때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어요. 근데요? 저는 그냥 베개를 얼굴에 덮었어요. 그리고 눌렀어요. 질식사시킨 겁니까? 네. 얼마나 눌렀습니까? 10분쯤이요. 숨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요. 강경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인혁은 그걸 봤습니까? 아니요. 제가 최인혁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혼자 했어요. 왜 혼자 했습니까? 최인혁이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 거예요.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밤에 최인혁이랑 같이 지하 창고로 옮겼어요. 그리고 벽 안에 넣었어요. 리모델링 업자는 몰랐습니까? 네. 밤에 몰래 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업자가 와서 콘크리트 쳤어요. 500만 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인혁이 가졌어요. 왜요? 입막음 돈이요. 제가 준 거예요. 강경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당신이 주범이었군요. 네. 최인혁은 종범이고요. 네. 그 사람은 시체 옮기는 것만 도왔어요. 강경위는 즉시 최인혁을 불렀습니다. 서미경이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최인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자기가 원장을 직접 질식사시켰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시체 옮기는 것만 도왔다고요. 최인혁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왜 지금까지 거짓말했습니까? 무서웠어요. 제가 살인에 가담한 게 들통날까 봐요. 500만 원은 당신이 가졌죠? 네. 그 돈으로 뭐 했습니까? 캐나다 유학 갈 때 썼어요. 도피 자금이었군요. 네. 서미경과는 언제부터 관계를 맺었습니까? 최인혁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1998년 여름부터요. 1년 정도 됐네요. 네. 누가 먼저 접근했습니까? 서미경 씨가요. 강경위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서미경이 먼저 당신을 유혹했다는 겁니까? 네. 왜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뭐려? 서미경 씨가 원장님과 이혼하고 싶어 했다는 거려. 근데 한의원 때문에 못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당신을 이용한 겁니까? 네. 저를 이용해서 원장님을 자극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혼 사유를 만들려고요. 그럼 당신은 이용당한 겁니까? 최인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냥 도구였던 거예요. 그래도 살인에 가담했죠? 네. 후회하고 있어요. 강경위는 두 사람의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서미경이 주범이었습니다. 불륜을 시작한 것도, 살인을 계획한 것도, 직접 질식사시킨 것도 서미경이었습니다. 최인혁은 종범이었습니다. 원장을 밀어 쓰러뜨린 것과 시체를 옮긴 것, 그리고 침묵한 것이 죄였죠. 검찰의 송치에 살인죄로. 며칠 후 두 사람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12년 만에 밝혀진 한의원 원장 살인 사건. 아내와 제자의 잔혹한 범행. 콘크리트 속에 묻힌 시신. 12년간의 침묵.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남편을 그렇게 잔인하게, 제자가 스승을 죽이다니. 12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011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2부 서미경과 최인혁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 기자들도 빼곡했죠.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서미경, 최인혁 살인 사건 첫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서미경은 1998년부터 피고인 최인혁과 불륜 관계를 맺었으며 남편 박수진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1999년 3월 17일 피고인 서미경은 최인혁과 만나 남편을 살해하기로 공모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18일 피고인 최인혁은 원장실에서 피해자를 밀어 쓰러뜨렸고 피고인 서미경은 쓰러진 피해자를 베개로 질식사시켰습니다. 서미경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피고인은 시신을 지하 창고 벽 속에 은닉했으며 12년간 범행을 숨겨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죄이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재판장이 서미경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서미경, 검사의 주장이 사실입니까? 서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왜 남편을 죽였습니까? 한의원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한의원 때문에 남편을 죽였다는 겁니까? 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이혼하면 한의원을 나눠야 했어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죽인 겁니까? 네. 재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고인 최인혁, 당신은 어떻습니까? 최인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서미경 씨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이용당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저를 유혹했어요. 그리고 원장님을 죽이자고 했어요. 서미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당신도 동의했잖아.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요. 당신이 원장님을 밀어서 쓰러뜨렸잖아. 당신이 질식사시켰잖아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두 사람은 끝까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원장 박수진의 수첩입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불륜 관계가 기록돼 있습니다. 수첩이 스크린에 비춰졌습니다. 2월 18일 이상하다. 아내가 요즘 자주 외출한다. 3월 15일 오늘 둘이 카페에서 만나는 걸 목격했다. 방청석 사람들이 수첩 내용을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찢어진 페이지를 복원한 내용입니다. 3월 17일 500만 원 인출. 최인혁에게 줄 것. 이것으로 그를 떠나보낸다.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인혁을 한의원에서 떠나보내려고 했습니다. 500만 원을 주고 완전히 인연을 끊으려고 했죠. 하지만 피고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살인을 선택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서미경, 왜 500만 원을 받고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한의원은 토지만 해도 3억 원이 넘었어요. 500만 원으로 뭘 하겠어요? 방청석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양심도 없나? 재판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김영숙이었습니다. 1999년 3월 18일에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김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원장실에서 최인혁 씨가 나오는 걸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 다음은요? 서미경 씨가 한의원에 왔어요. 그리고 원장실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있었습니까? 30분쯤요. 나올 때 표정은 어땠습니까? 굳어 있었어요. 무표정이었어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했어요. 근데 무서워서 못 물어봤어요. 김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2년 동안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때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검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당시 지하 창고 리모델링을 담당했던 업자였습니다. 1999년 3월에 지하 창고 벽을 보수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업 중에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리모델링이었어요.
벽 안에 뭔가 넣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밤에 누가 지하에 내려가는 걸 본 적은요? 저는 낮에만 작업했어요. 밤에는 안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밤에 몰래 시신을 벽 안에 넣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국과수 감식관이었습니다. 유골 감식 결과는 어떻습니까? DNA 검사 결과 피해자 박수진이 맞습니다. 차이는요, 두개골 골절과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두 가지 원인이라는 겁니까? 네, 먼저 머리를 다쳤고 그 상태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강조했습니다. 즉, 피고인 최인혁이 밀어서 머리를 다치게 했고 피고인 서미경이 베개로 질식사시킨 겁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원장의 수첩, 김영숙의 증언, 유골 감식 결과, 그리고 피고인들의 자백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2011년 12월 20일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서미경과 최인혁은 불륜 관계를 맺었고 금전적 이득을 위해 냉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으며 체포된 후에도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려 했습니다. 검사는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피해자 박수진은 성실한 한의사였습니다.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했고 제자를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그런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 가장 신뢰했던 제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 서미경에게는 무기징역을, 피고인 최인혁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서미경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고 재판장이 끊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면 왜 재혼했습니까? 왜 한의원을 팔아 그 돈으로 살았습니까? 변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최인혁은 어떻습니까?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돌아와서 한의원까지 열었던데요. 최인혁의 변호인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장이 두 피고인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서미경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죄를 후회합니다. 원장님께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네. 최인혁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후회합니다. 그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당신은 계속 서미경 탓만 하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앉으십시오. 재판장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서미경, 피고인 최인혁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서미경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금전적 이득을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불륜 관계를 이용해 공범을 만들었고 직접 피해자를 질식사시켰으며 시신을 은닉했습니다. 범행 후 12년 동안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생활했고 심지어 재혼까지 했습니다. 재판장은 서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는 극히 잔인하고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서미경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서미경은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최인혁은 스승이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쓰러뜨렸고 공범과 함께 시신을 은닉했습니다. 비록 직접 살해하지는 않았으나 살인 방조 및 사체 은닉에 가담했으며 범행 후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피고인 최인혁에게 살인 방조 및 사체 은닉죄를 적용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최인혁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당연한 결과야. 두 피고인은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서미경은 울고 있었고 최인혁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강경위는 김영숙을 만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김영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12년 동안 괴로웠죠? 네, 매일 밤 악몽 꿨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강경위는 김영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후 강경위는 피해자 박수진의 딸을 만났습니다.
28살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찾아주셔서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12년 동안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몰라서 너무 괴로웠어요. 이제라도 아버지를 제대로 장사 지낼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에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환자들한테도 친절하셨고 저한테도 자상하셨어요. 근데 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했죠. 네, 원망하십니까? 네, 많이요. 특히 엄마를, 아니,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어요. 강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충분히 원망하십시오. 형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고통스러웠을까요? 강경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배신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딸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정말요? 네, 수첩에 당신 얘기가 많이 나와요. 딸이 대학 졸업하면 여행 가고 싶다. 딸 결혼할 때 한의원 물려주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요.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강경희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2012년 1월 박수진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12년 만에 제대로 된 장례였습니다.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병이 나았는데, 좋은 분이셨는데, 사람들은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서미경과 최인혁은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서미경은 여자 교도소에서, 최인혁은 남자 교도소에서 각각 형을 살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12년간 숨겨졌던 진실은 그렇게 모두 드러났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탐욕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아내는 돈을 탐했고 제자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선량한 한의사는 차갑고 어두운 콘크리트 속에서 12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침묵을 깼고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12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12년간 콘크리트 속에 묻혀있던 한 사람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가장 신뢰했던 제자의 배신. 그 배신의 이유는 너무나 비루했습니다. 돈, 그리고 탐욕. 하지만 김영숙이라는 한 사람의 용기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12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비밀을 세상에 꺼내놓은 그 순간, 정의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3월 18일, 서울 종로의 한 한의원에서 시작된 미스터리. 진료 중 사라진 원장 박수진. 12년 동안 콘크리트 속에 묻혀있던 그의 억울함은 한 사람의 용기로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 아들처럼 아꼈던 제자. 그들의 탐욕이 한 사람의 생을 끝냈습니다. 돈과 욕심 앞에서 인간의 양심은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악몽에 시달리며 살아온 김영숙. 그녀가 입을 열지 않았다면 박수진은 영원히 차갑고 어두운 곳에 묻혀 있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양심,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서미경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혼해서 새 삶을 살던 그녀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최인혁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돌아와 한의원까지 열었던 그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교도소에서 긴 세월을 보내야 할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끼겠죠. 박수진의 딸은 아버지를 제대로 장사 지냈습니다. 1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고 12년 만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눈물 속에서였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신뢰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쉽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신이 더 아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김영숙처럼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들을 잃어갑니다. 젊음도, 건강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하지만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양심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양심을 잃으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박수진은 평범한 한의사였습니다. 큰 부자도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환자들을 치료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제자를 아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도 꼭 남겨주세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전국 곳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제가 직접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많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억울함을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